안녕하세요. 팩트리얼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마지막에 모든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그곳에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평창동. 조용한 고급 주택가가 이어지는 언덕길 끝에 담장 너머로 정원이 보이는 큰 저택이 있습니다. 낮에도 사람 발소리가 드문 동네. 대문 앞에는 늘 깔끔한 조경과 경비 시스템이 자리하고 집 안은 호텔처럼 정돈되어 있죠. 이 집의 주인은 김동석 올해 60.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를 이끈 회장입니다. 그리고 아내 이영숙 65. 오랜 세월 부부로 살아온 두 사람은 밖에서 보기엔 성공과 부를 다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고 가구는 수입 명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누구나 말합니다. 회장님, 집이 정말 멋지네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동석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이영숙은 차를 내오며 애써 미소를 짓지만 눈빛은 늘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30년 동안 누구도 함부로 열지 못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2층 복도 끝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 문 앞에는 민우라는 이름이 적힌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1995년 대구 서문시장에서 사라진 3살 아들 김민우. 그 아이의 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입니다. 낡은 로봇 장난감, 색이 바랜 작은 신발, 아이가 좋아하던 그림책, 삐뚤삐뚤한 크레파스 그림. 먼지가 수북이 쌓였어도 하나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숙에게 그 물건들은 아들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영숙은 매일 새벽 6시가 되면 잠옷 차림으로 그 방을 향합니다. 열쇠를 꺼내 조용히 문을 열고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장난감 하나하나를 내려 닦습니다. 로봇의 팔을 조심히 움직이고 자동차 바퀴를 살짝 굴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민우야, 엄마 왔다. 오늘도 어디서든 잘 지내야 한다. 춥지 않니? 배고프진 않니? 그 말이 끝날 때쯤이면 이영숙의 목소리는 아주 작아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떨어지죠. 그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딱 한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동석. 김동석은 아침에 복도를 지나다가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떨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싶지만 그러면 자기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석도 똑같이 그날에 멈춰있는 사람이니까요. 낮에는 회사 일로 바쁜 척합니다. 회의를 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새 건물을 준공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재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십니다. 책장에는 표창장과 감사패가 가득합니다. 경영인 대상, 건설업계 공로상, 자선 공로패. 겉으로는 모든 걸 이뤘지만 마음속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김동석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지갑 속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민우의 돌잔치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는 아이를 안고 찍은 흑백 사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김동석은 속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내가 그날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다. 시장이 복잡하다고 내가 안고 갔어야 했다. 그날은 1995년 대구 서문시장. 주말 장터로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잠깐 멈췄고 이영숙이 국밥을 주문하는 사이 김동석은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에서 누군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동석이 고개를 돌린 그 30초. 아니 1분도 안 되는 순간 민우의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고개를 다시 돌렸을 때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김동석은 시장 안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한 장터에서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국을 뒤졌습니다. 경찰도 탐정도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갔습니다. 방송 실종 프로그램에 나가고 전단지를 수만 장 뿌렸습니다.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제보는 수백 건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돈을 노린 거짓이거나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부는 불이 난 듯 달려갔고 매번 허탈하게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김동석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식탁에는 늘 음식이 가득하지만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이영숙은 말합니다. 어디선가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잊어요? 김동석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부부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 국밥집 앞에 멈춰 있었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 오후 김동석의 비서실장이 서재 문을 급히 두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김동석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너무 오래 기다린 말이라 오히려 귀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국과수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율 99.9%. 김동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있나? 당장 데려오게. 그런데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회장님,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 목덜미까지 뱀 문신이 이어져 있었고 귀에는 굵은 피어싱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헐렁한 티셔츠. 그리고 눈빛에는 낯선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크네. 여기가 내 집이라고? 김동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신과 피어싱 뒤로 가려져 있었지만 얼굴 어딘가에는 어린 민우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비슷한 코. 김동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우야. 남자는 고개를 돌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 아니고 박철수요.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네. 그리고 반말하지 마요. 친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2층에서 내려오던 이영숙이 남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리더니 결국 비명처럼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야. 이영숙이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남자는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누가 안으래요. 징그럽게. 이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엄마를 못 알아보겠니? 남자는 냉소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받으니까 친부모인 건 맞나 봐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날부터 저택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남자는 집안 곳곳을 자기 것처럼 돌아다녔고 거실 소파에 신발을 올리고 앉았습니다. 가정부에게 명령했습니다. 커피 좀 타요. 설탕 많이 넣고. 이영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아들이니까요. 어떤 모습이어도 아들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곧 자기 과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전과요? 뭐 사기, 폭력, 절도 이것저것. 감옥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고아원보다야 낫더라고. 김동석과 이영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3살 민우는 어디에도 없고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낯선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소주병, 맥주 상자, 시끄러운 웃음소리. 거실은 금세 엉망이 됐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값비싼 도자기 화병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담배 꽁초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영숙은 깨진 화병 조각을 주워들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준 오래된 도자기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돈 많잖아요. 다시 사면 되지. 그리고 며칠 뒤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통장 만들어주세요. 생활비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면 되겠네요. 김동석은 속이 뒤집혔지만 참았습니다. 그가 정말 아들이라면 세월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표를 건네는 순간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김동석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말.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곧 더 큰 걸 원했습니다. 이번 달 돈 더 주세요. 차도 사야죠. 외제차로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정도? 그 다음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지분 주세요. 빌딩도 몇 개 제 명의로 옮겨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받는 거죠. 김동석이 망설이자 남자는 조용히 웃으며 협박했습니다. 안 해주면 기자회견 할게요. 재벌 회장이 친아들 버렸다고 세상에 다 말할 거예요. 그날 밤 이영숙은 잠을 못 잤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잘못한 걸까요? 김동석도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이미 다른 곳에서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지훈 검사. 강 검사는 최근 독사파라는 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직은 주로 가족을 이용했습니다. 오래전에 실종된 자식이나 친척 행세를 하며 죄책감과 절박함을 파고들어 거액을 뜯어내는 수법.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독사파 행동대장 박철수가 최근 한 달간 잠적했습니다. 평창동 고급 주택가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강 검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창동. 그곳은 재벌들이 사는 동네잖아. 강 검사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크다고. 한편 저택에서는 남자가 인감도장을 찍게 하려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김동석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불렀지만 모두 말렸습니다. 지금 재산을 옮기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재로 들이닥쳐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됐어요. 인감도장 찍으면 끝이잖아요. 김동석은 금고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넘겨야 하는 순간. 그때 남자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안 찍으면 나 여기서 뛰어내릴 거예요. 이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민우야. 김동석은 결국 말했습니다. 찍겠네. 내려오게. 남자는 창틀에서 내려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시지. 김동석의 손이 도장에 닿기 직전.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맨 앞에 선 남자가 크게 외쳤습니다. 거기까지다. 서울중앙지검 강지훈 검사. 강 검사의 명령과 함께 수사관들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남자는 발악했습니다. 내가 회장 아들이라고. 유전자 검사도 나왔다고. 이영숙도 울면서 외쳤습니다. 검사님, 우리 아들이에요. 하지만 강 검사는 서류 파일을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검사는 조작됐습니다.
재검사 결과 혈연 관계는 없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영숙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우는? 강 검사는 부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30년 전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 검사의 시선이 거실 벽 난로 위에 걸린 낡은 액자에 멈췄습니다. 돌잔치 사진. 흑백으로 남은 아기 민우의 사진. 강 검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냉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숨을 잊은 것처럼.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님 괜찮으십니까? 강 검사는 대답하지 못한 채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찢어진 낡은 사진 조각.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조각을 액자 사진 옆에 갖다 댔습니다. 찢어진 선이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완벽히 맞았습니다. 강 검사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이 사진 왜 여기에? 김동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돌잔치 사진입니다. 우리에겐 딱 한 장뿐이었어요. 강 검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날 밤 강 검사는 혼자 국과수에 긴급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동석의 머리카락 한 올과 자신의 DNA.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계 혈연 관계가 확인됩니다. 일치율 99.99%입니다. 강 검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왼쪽 팔에 화상 흉터. 어릴 적 사진이 거의 없었던 이유. 어머니가 늘 흐리던 대답. 그리고 그 찢어진 사진. 모든 게 한 줄로 연결됐습니다. 그날 저녁 강 검사는 다시 평창동 저택을 찾았습니다. 부부는 또 한 번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가짜 아들에게 속았다는 충격. 30년 기다린 시간이 또 무너진 기분. 강 검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전날 잡혀갔던 사기범이 혼란 속에서 풀려나 칼을 들고 난입한 겁니다. 다 당신들 때문이야. 그가 칼을 휘둘렀고 강 검사는 본능적으로 부부 앞을 막아섰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강 검사의 셔츠 소매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왼쪽 팔.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 이영숙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우도 저런 흉터가 있었어요. 강 검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주머니에서 그 사진 조각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사진 제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제 돌잔치 사진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김동석은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두 조각을 맞췄습니다. 완벽히 하나가 됐습니다. 강 검사는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김동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영숙은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강 검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저를 데려왔는지 끝내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합니다. 김동석은 한참 말이 없다가 강 검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게. 우리도 충격이 크네. 하지만 돌아와줘서 고맙네. 이영숙도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못 지켜줘서. 강 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되라고 하시면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김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네.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 대수겠나.
며칠 뒤 일요일 저녁, 강 검사는 조용히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이영숙은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지훈 씨. 주방에서는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냄새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이영숙이 말했습니다. 이 된장은 민우가 사라지기 전에 담가 놓은 장이에요. 언젠가 돌아오면 먹이려고. 강 검사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맛.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비슷합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식탁 위에 흐르는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강 검사는 가끔 저택에 들렀습니다. 아직 아들이라는 말은 입에 익지 않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 사람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빈자리는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겠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기적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